어떤 분은 당뇨 진단을 받고 절망에 빠진 채 오고, 어떤 분은 수년간 당뇨약을 복용해도 혈당이 조절되지 않는다며 지친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또 어떤 분은 이미 합병증이 진행되었다는 말을 듣고 마지막 희망을 품고 옵니다. 저는 그들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당뇨는 졸업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많은 당뇨인은 깜짝 놀라며 되묻습니다. 정말요? 당뇨가 완치될 수도 있나요?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대부분 사람에게 당뇨는 불치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의사들도 주변 사람들도 인터넷에서도 당뇨는 평생 관리해야 하는 병이라고 말합니다. 당뇨라는 질병을 두려움과 체념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당뇨약으로 혈당을 조절하는 것이 최선이고, 합병증을 예방하려면 평생 약을 끊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당뇨인들은 점점 더 많은 약을 복용하고 식사와 운동을 강박적으로 관리하며 살아갑니다. 당뇨인들을 치료하고 연구하기 전까지 저 역시 당뇨는 당뇨약을 먹으며 평생 관리하는 병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혈당 관리를 하는데도 합병증이 생기거나 새로운 증상들로 건강을 잃어가는 당뇨인을 보면서 혈당 관리가 최선인가 하는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여러 연구를 찾고 환자를 치료하며 제가 내린 정답은 당뇨 졸업이었습니다. 합병증을 막기 위해서도 잃어버린 건강을 되찾기 위해서도 당뇨는 평생 관리를 넘어 당뇨 졸업에 꼭 도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날마다 치유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책은 이혜민 한의사가 집필한 당뇨 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건강 서적입니다. 단순히 약물에 의존해 혈당을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운동, 식이요법, 생활 습관 개선 등 실질적인 방법을 통해 당뇨를 근본적으로 극복하고 더 이상 평생 관리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당뇨를 졸업할 수 있도록 돕는 책입니다. 실제로 저희 지인도 식습관을 바꾸고 운동을 시작한 지 일주일도 안 되어 몸의 변화를 직접 체감하며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체중이 15kg 이상 줄었고 피부도 좋아졌으며 발의 건선 증상도 사라지는 등 더욱 젊어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런 변화를 본 저는 큰 자극을 받았고 지인 역시 이제는 당뇨는 평생 관리해야 하는 병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받은 병이라고 말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건강 전도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날마다 치유 채널은 암과 당뇨를 비롯한 다양한 질병으로 고민하는 분들, 그리고 건강한 삶을 희망하는 모든 분께 희망과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오디오북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치유와 건강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평생관리 노 당뇨 졸업해야 합니다를 시작하겠습니다. 당뇨를 졸업하려는 노력으로 되찾은 건강. 당뇨를 진료하기 시작할 무렵 제주도에서 오신 한 분이 계셨습니다. 당뇨 진단 당시 당화 혈색소가 무려 11.7%나 되었습니다. 환자분께서는 당뇨약에만 평생 의지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막연한 생각에 더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 한의원을 방문했습니다. 당화 혈색소가 너무 높으니 치료 기간이 좀 걸리겠다고 말씀드리고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환자분께서는 강한 의지로 당뇨 치료를 시작했고 주치의와 상의해 당뇨약을 끊어가더니 불과 4개월 만에 당뇨를 졸업하셨습니다. 당뇨약을 모두 단약하고도 당화 혈색소가 5.6%까지 낮아진 것이지요. 이분을 보면서 당뇨 졸업이라는 게 실제 가능한 일임을, 그리고 환자분의 의지에 따라 졸업 기간도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뇨를 졸업하고 나니 오히려 당뇨 진단 전보다 더 건강해졌다는 말씀에 당뇨 졸업이 당뇨만 극복하는 것이 아닌 이전보다 더욱 건강해질 수 있는 삶의 전환점이 된다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당뇨 졸업이 주는 감동과 확신으로 더욱 노력. 당뇨인 한 명 한 명의 졸업은 저에게 새로운 확신을 가져다 주었고 그들의 변화는 언제나 감동적이었습니다. 이 책을 집필하며 가장 많이 떠오른 것은 당뇨인들의 눈빛입니다. 진단을 받았을 때의 절망감, 당뇨약을 복용해도 나아지지 않을 때의 좌절감, 합병증이 찾아왔을 때의 당혹스러운 눈빛이 어느 순간 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당뇨 졸업을 이룬 당뇨인들의 눈빛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더 이상 혈당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삶을 자신있게 살아가는 당뇨인들을 보며 정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당뇨는 분명 극복할 수 있는 병입니다. 저는 한의사이자 연구자로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당뇨 치료법을 발전시키고자 꾸준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서양인에 비해 작고 약한 췌장 때문에 더욱 졸업이 어려운 한국인 당뇨를 치료하기 위해 여러 연구를 통해 췌장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처방을 개발했습니다. 현재는 이를 한국인과 마찬가지로 췌장 기능이 허약한 아시아인의 당뇨 치료에 적용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당뇨 졸업을 위한 첫걸음. 이 책은 단순한 건강 정보서가 아닙니다. 수많은 당뇨인과 함께 쌓아온 치열한 고민과 연구의 결과이며 실제 당뇨 졸업을 이룬 사람들의 진솔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그들의 변화와 극복의 과정이 이 책 곳곳에 담겨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며 나도 할 수 있다 하는 믿음을 얻길 바랍니다. 당뇨 졸업은 결코 몇몇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기적 같은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많은 당뇨인이 이미 증명한 가능성입니다. 정말 당뇨를 졸업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조차 이 책을 읽으며 점점 희망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당뇨로 인해 좌절하고 있던 마음에 다시 한번 해낼 수 있다는 용기가 피어날 것입니다. 당뇨약을 복용하거나 인슐린 주사를 맞아도 혈당 조절 성공률은 겨우 28%에 불과하다. 이러한 낮은 성공률의 주요 원인으로 현재의 당뇨 치료에서 간 기능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지적하고 싶다. 대부분 당뇨인이 혈당이 높을 때 간을 치료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없을 것이다. 그래서 당뇨와 간의 연관성을 이야기하면 의아하게 여기며 당뇨는 췌장과 관련된 병 아닌가요? 라고 반문하기도 한다. 물론 당뇨는 췌장과 관련된 질환이 맞다. 그러나 동시에 간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병이다. 사실 당뇨는 췌장보다 간과 더 깊은 연관성을 가진다. 그 이유는 당뇨병의 유형에서 찾을 수 있다. 췌장의 인슐린 분비에 문제가 있는 당뇨병은 1형 당뇨라고 불리며 췌장의 인슐린 분비가 정상임에도 발생하는 당뇨병은 2형 당뇨라고 한다. 성인 당뇨인의 대다수는 췌장의 인슐린 분비가 정상인 2형 당뇨에 해당한다. 즉, 대부분 췌장이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물론 나이가 들고 당뇨병에 걸린 기간이 길어지면서 췌장 기능이 점차 약화되기도 한다. 그러나 성인에게 흔히 발생하는 2형 당뇨는 췌장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하다. 간 기능이 정상인지 확인하는 방법. 당뇨를 진단받았다면 가장 먼저 간 기능이 정상인지 확인해야 한다. 간 기능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많은 환자가 혈액검사 결과 간에는 이상이 없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혈액검사에서 간 수치가 높게 나타난 것은 이미 간 기능이 크게 저하되고 직접적인 문제가 발생했음을 의미한다.
반대로 간 수치가 정상 범위에 있다 하더라도 간 기능이 저하되었다면 혈당 조절이 어렵기에 항상 간 기능이 정상인지에 살펴야 한다. 평소 간의 상태를 살필 방법 중 하나는 손톱이다. 건강한 손톱은 매끈하고 붉은색을 띠어야 한다. 손톱이 거칠거나 색이 옅어졌다면 간 기능이 저하되었음을 의미한다. 특히 손톱이 흰색에 가까워진다면 간 기능이 더욱 악화된 상태이며 손톱에 꺼끌꺼끌한 세로줄 무늬가 생겼다면 심지어 검은 세로선이 생겼다면 간 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눈의 흰자위도 간 상태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단서다. 건강한 눈의 흰자위는 맑고 투명해야 한다. 그러나 흰자위가 붉거나 탁하다면 간 기능이 저하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 밖에도 다리에 쥐가 자주 나는 경우, 얼굴빛이나 손바닥의 색이 노랗게 변하는 경우 역시 간 기능 저하의 신호로 볼 수 있다. 간 기능이 떨어지면 혈당 조절이 안 되는 이유. 간은 혈당을 저장하는 거대한 댐과 같은 역할을 한다. 댐이 물을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물을 방출하듯이 간은 혈당을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이를 방출한다. 의학 서적에서 간의 기능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간은 문맥을 통해 유입된 포도당을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한다. 글리코겐은 신체 내에서 필요시 포도당으로 다시 전환되어 혈당을 유지하고 여기에서 유도된 포도당은 연소되어 생체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발생시킨다. 이렇듯 간이 탄수화물 대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만성 간질환 환자는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을 수 있다. 간은 포도당을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이를 다시 포도당으로 전환하여 인체 곳곳에 공급한다. 이러한 과정은 간이 혈당 조절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러나 만성 간질환 환자라면 간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서 혈당 조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실제로 지방간은 당뇨 발생 위험을 크게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서울 아산병원의 조사에 따르면 지방간이 있는 사람은 당뇨 발생 위험이 1.8배 높다. 혈당 조절에서 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간 기능이 저하되어 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혈관 속에 저장되지 못한 포도당이 많아지면서 혈당 조절에 어려움이 발생한다. 매일 수면 시간이 부족하면 간이 피로해지고 혈당 저장 기능이 저하된다. 그래서 수면 습관은 혈당 조절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또한 술을 자주 마시면 간은 알코올을 해독하느라 점점 지치게 되어 혈당이 상승한다. 문제는 사람마다 간의 기능 정도가 다르다는 점이다. 마치 주량이 개인마다 다르듯 간의 기능도 개인차가 있다. 어떤 사람들은 술을 마시고 늦게 잠을 자더라도 간이 튼튼해 견딜 수 있지만 한국을 비롯한 많은 아시아인은 유전적으로 간 기능이 약한 경우가 많아 당뇨에 더욱 취약하다. 심지어 간 기능이 매우 약하게 타고난 사람이라면 충분히 잠을 자고 술을 마시지 않아도 혈당이 상승하거나 당뇨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 당뇨에 걸렸다면 가장 먼저 간 기능을 개선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당뇨인들에게 음식만큼이나 간 기능 개선을 위한 수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또한 간 기능 개선에 도움을 주는 한약 처방을 통해 많은 당뇨인을 치료할 수 있다. 다음은 간 기능 저하로 인해 당뇨가 발생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간 기능을 개선해 시아버지의 당뇨를 치료. 시아버님은 식사 관리도 잘하시고 운동도 열심히 하는데도 어느 날 당뇨가 찾아왔다. 간 기능이 약해지면서 혈당 조절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자꾸 살이 빠지기 시작해서 병원에서 당화혈색소를 측정해 보니 12.1%가 나왔다.
그래서 당뇨약을 복용하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당뇨약을 먹어도 당화 혈색소가 떨어지지 않고 당뇨로 인한 증상이 더욱 심해졌다. 처음부터 한방 당뇨 치료를 권했지만 당뇨약을 드시며 스스로 식사 관리와 운동을 열심히 해보겠다고 하셨다. 그런데 아무리 관리해도 당뇨 증상이 더욱 심해질 뿐이었다. 당뇨약과 생활 관리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을 깨달은 후 한약 치료를 시작했다. 진단을 해보니 인슐린 분비량은 정상이었는데 한의학적으로 간 기능이 매우 좋지 않았다. 간의 상태를 외부에서 알 수 있는 손톱은 거칠었고 세로로 줄무늬가 있었다. 역시 간의 상태를 나타내는 눈의 흰 자위도 충혈이 자주 되었다. 얼굴색도 노란빛을 띠면서 칙칙해진 상태였다. 곧바로 간 기능을 개선할 수 있는 한약 치료를 시작하였고 한 달쯤 지났을 때 눈의 충혈 정도가 덜해지며 안색이 밝아졌다. 그리고 갈증도 이전보다 덜 난다고 했다. 꾸준히 한약을 복용하고 7개월 뒤 당화혈색소를 측정하니 당화혈색소가 8.2%로 줄어들었으며 몸의 피로감도 덜하고 컨디션도 좋다고 했다. 그런데 시아버님은 살이 많이 빠진 상태였다. 식사량을 너무 극단적으로 줄였고 운동량도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한식을 충분히 섭취하고 운동도 식후 30분 정도, 하루 1시간에서 2시간만 하라고 권유했다. 하지만 당뇨는 식사를 줄이고 운동량을 늘려야 한다는 생각이 강해서인지 자신의 생활 방식을 고집하셨다. 그래서 지속하기 어려운 무리한 음식 조절이나 운동 중심의 생활보다는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한식 위주의 식사, 꾸준한 운동을 중심으로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까지 병행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 이후 생활 습관을 조금씩 바꿔가셨고 그렇게 1년 동안 꾸준히 치료했다. 1년이 지난 뒤 시아버님의 당화 혈색소는 7.9%가 되었고 당뇨약도 모두 끊었을 뿐만 아니라 빠졌던 체중도 많이 회복되었다. 식사도 무리하지 않은 선에서 음식을 편하게 즐긴다. 또 가끔 친구분들과 가볍게 음주를 즐겨도 혈당이 치솟지 않아 모임에도 참여할 수 있었다. 그 뒤로도 꾸준히 한약 치료와 생활 관리 중인데 당화혈색소는 7%대를 유지 중이며 가장 최근에는 7.2%가 나왔다. 시아버님은 70대이기 때문에 당뇨약을 복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당화혈색소 수치 7.2%이니 괜찮은 편이다. 물론 당뇨약을 먹지 않고 6.5% 미만이어야 한다는 일반적인 당뇨 관해 조건에는 만족하지 못하지만 65세 이상의 당뇨인의 경우 당뇨약을 먹거나 인슐린을 맞으면서 당화혈색소 조절 목표는 6.5% 미만이 아닌 7.5% 미만으로 두기 때문에 이 정도 수치면 괜찮다고 본다. 그리고 앞으로도 시아버님의 당뇨 치료를 책임지기로 했고 6.5% 미만까지 낮추는 걸 1차 목표로 삼기로 했다. 시아버님의 당뇨 사례는 간 기능이 떨어지는 당뇨인의 대표적인 경우이다. 많은 사람이 간 기능과 당뇨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생각한다. 자주 충혈되는 눈, 거칠어진 손톱, 누런색을 띠는 얼굴 등은 당뇨와 관련 없는 증상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간 기능을 개선하기보다는 당뇨 약만으로 평생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불어 당뇨약을 계속 복용하며 탄수화물을 줄이고 운동량을 늘리면 합병증 또한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한국형 당뇨의 경우에 떨어진 간 기능을 개선하면 당뇨를 극복할 수 있다. 더불어 살이 빠지고 피로감이 심해지고 소변이 잦아지는 등 불편한 증상도 개선된다. 당뇨 발저림이 생기면 흔히 딱히 방법이 없다. 더 심해지지 않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당뇨 발저림은 완화될 수 있다.
실제 당봄 한의원에서 진료받은 당뇨 발저림 환자들의 치료 결과를 분석한 통계에 따르면 2019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당뇨 발저림으로 6개월 이상 치료받은 34명의 당뇨인 중에서 당뇨 발저림이 줄었거나 완화됐다고 답한 환자는 88.2%에 달한다. 우리는 88.2%라는 수치에 주목해야 한다. 이는 진통제가 아닌 한약을 통해 얻은 결과이기 때문이다. 한의학적 치료가 당뇨 발저림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알아보자. 간 치료로 당뇨 발저림을 완화. 당뇨 발저림의 치료 해답 역시 간에 있다. 한의학에서는 간이 근육을 주관한다고 본다. 간이 근육을 주관하는 만큼 간 기능이 좋지 않으면 근육에도 이상이 생겨서 저리거나 짜릿한 증상, 쥐가 나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특히 간에 문제가 있을 때 이러한 증상이 밤에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다. 마찬가지로 당뇨 발저림 또한 낮보다 밤에 더 불편함을 호소하는 편이다.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당뇨 발저림 치료 시 기본적으로 간 치료에 집중한다. 실제로 간 치료를 통해 당뇨 발저림이 완화된 사례를 살펴보자. 간 기능과 혈액순환을 촉진해 당뇨 발저림을 치료. 경기도 화성시에 거주하는 56세 이모님은 첫 내원 당시 당화 혈색소가 8.5%였으며 당뇨 발저림으로 인해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증상이 심각한 상태였다. 병원의 권고대로 음식과 운동을 관리하고 인슐린을 15단위씩 투여했지만 혈당은 안정되지 않았고 당뇨 발저림까지 겹쳐 발괴사에 대한 큰 불안을 느꼈다. 발괴사만큼은 막아야겠다는 결심으로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 한방치료를 시작했다. 한의학적 진단 결과 간 기능이 저하된 상태로 확인되어 간 기능을 개선하는 데 집중한 치료가 진행되었다. 그 결과 당화 혈색소가 8.5%에서 6.5%로 낮아졌고 당뇨 발저림도 완전히 사라졌다. 간은 혈당을 조절하는 주요 장기이며 당뇨 발저림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장기이기 때문에 한약 치료로 간 기능이 회복되면서 발저림이 줄고 혈당도 안정된 것이다. 이 환자는 총 6개월간 치료받았다. 초기 4개월은 간 기능 회복에 집중하여 발저림 증상이 완전히 사라졌으나 발이 시린 증상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특히 날씨가 추워지면 증상이 심해지고 불편함이 증가하여 이후 2개월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손발을 따뜻하게 하는 치료가 추가로 이루어졌다. 이 사례는 당뇨 발저림이 간 기능 치료를 통해 완화될 수 있다는 점과 혈액순환 개선을 통해 차갑고 시린 증상 등 당뇨 발저림과 함께 나타나는 추가적인 증상들을 치료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의학으로 당뇨 발괴사를 치료. 당뇨 발괴사도 마찬가지이다. 당뇨 발괴사는 주로 혈액순환이 극도로 저하되어 손발이 차가워지고 피부색이 변하며 상처가 낫지 않아 궤양과 괴사로 진행되는 질환이다. 그래서 단순히 간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만으로는 궤양이나 괴사를 치료할 수 없다.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몸 전체의 체온이 상승하여 손발도 따뜻해져야 하며 염증이 줄어들고 상처를 회복할 힘이 있어야 증상이 호전된다. 이에 관해 실제 사례를 살펴보자. 발가락 절단을 막은 한방치료.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56세 장모님은 당뇨 발저림과 당뇨발 괴사 증상을 모두 앓고 있었다. 발등의 피부색이 변하고 악취가 난다고 호소했으며 발저림과 함께 감각 저하 증상도 있었다. 악취의 원인을 확인한 결과 새끼발가락 쪽 발날에 난 상처 때문이었다. 병원에서는 상처를 검사한 뒤 발가락 절단 가능성을 경고한 상태였다. 이 환자는 이미 반대편 발가락을 작년에 절단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절단을 막기 위해 한방치료를 서둘러 시작했다. 한약 복용 후 8일 만에 상처가 눈에 띄게 줄었고 약 한 달간 복용하자 상처가 거의 아물었다.
이 환자는 처음에 발저림, 감각 저하, 통증과 같은 불편한 증상을 참고 견디다가 결국 상처가 깊어졌고 악취가 날 정도로 심각해지자 서둘러 한의학 치료를 시작했다. 만약 치료가 늦어져 발의 궤양이 더 커졌다면 치료가 더욱 어렵고 치료 기간 또한 길어졌을 것이다. 이 사례는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으로 인한 증상이 나타나면 참고 견딜 것이 아니라 하루빨리 한의학 치료를 시작해야 함을 보여준다. 당뇨 발저림과 당뇨 발개사를 걱정하는 당뇨인들에게 한의학적 치료는 분명히 희망이 될 수 있다. 이미 88.2%의 환자가 증상 호전을 경험했다는 통계를 바탕으로 한방 치료를 자신 있게 권한다. 당뇨 발저림 치료는 물론 새살이 돋고 검게 변했던 피부색이 회복되고 있는 당뇨 발개사 사례까지 매우 희망적인 결과를 보여준다. 특히 당뇨 발저림과 당뇨 발개사와 같은 합병증은 한의학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이유로 한의사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끊임없이 연구하며 진료에 임하고 있다. 다음 7가지 증상 중 하나로도 발생했다면 당뇨 발저림과 당뇨 발개사로 진행될 수 있는 신호이니 꼭 한방 치료를 시작하는 게 좋다. 한의학적 치료를 서둘러야 하는 신호. 1. 손발이 매우 차갑고 찬물에 손발을 담그면 감각이 둔해진다. 2. 피부색이 바뀐다면 말초혈관 질환이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3. 손발에 저림 증상이 나타난다. 4. 손을 눌렀을 때 피부색이 빨리 회복되지 않는다. 5. 손톱색이 하얗게 변한다. 6. 손톱에 세로줄이 생긴다. 7. 발톱이 두꺼워지고 죽는다. 통계에 따르면 당뇨인 3명 중 1명이 당뇨 발저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은 합병증 중에서도 흔한 편이다. 한의학에서는 수천 년간 이러한 질환을 치료해 왔으며 그 경험과 지식은 동의보감에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다. 쥐가 나거나 저리는 증상의 치료. 가장 흔한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 증상은 쥐가 나거나 저리는 증상이다. 말초신경병증이 생기기 전부터 종아리에 쥐가 나는 증상이 있다가 점점 발가락이 저리는 증상이 생기기 시작한다. 이렇게 근육에 쥐가 나고 저리는 증상을 한의학에서는 전근이라고 부르고 혈열 때문이라고 보았다. 혈액에 열이 쌓여서 그렇다고 본 것이다. 혈에 열이 쌓이면서 혈액의 공급을 받는 근육 또한 열이 쌓이게 되어 쥐가 나고 저리는 증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았다. 동의보감에 따르면 전근의 증상을 근육이 뒤틀려서 엄지발가락부터 허벅다리를 거쳐 허리 가까이 올라왔다고 보았고 처방으로는 사물탕의 황금, 홍화, 창출, 남성 등 혈액의 열을 꺼줄 수 있는 한약재를 추가해서 쓴다고 했다. 동의보감에 등장하는 사물탕은 간 기능을 개선하는 처방이다. 전근의 원인은 혈열, 즉 혈액의 열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가를 따져보니 간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서라고 보았다. 그래서 쥐가 나거나 저리는 말초신경병증, 즉 전근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혈열을 치료해야 하고 혈열을 근본적으로 없애기 위해서는 간 기능을 개선해야 한다고 나온다. 증상에 대한 오랜 관찰과 경험을 통해 증상의 근본 문제와 해결 방법을 제시한 것이다. 물론 꾸준히 진료하고 연구한 끝에 현재 임상에서는 동의보감에 기록된 것과 다르게 처방하고 있지만 혈액에 쌓인 열을 꺼뜨리고 간 기능을 개선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동의보감의 원리가 있었기에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의 치료가 가능했다. 감각저하 증상의 치료. 쥐가 나고 저리는 증상 다음으로 흔히 나타나는 증상은 감각 저하이다. 감각이 떨어지는 증상은 쥐가 나고 저리는 증상보다 덜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감각 저하를 방치하면 상처가 생겨도 인지하지 못해 자칫 괴사로 이어질 위험이 있으니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이처럼 감각이 저하되어 잘 느끼지 못하는 상태를 한의학에서는 마목이라고 부른다. 한의학에서는 마목의 원인을 두 가지로 본다. 하나는 기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습담이나 어열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이다. 습담이 원인이라면 이진탕이라는 처방에 창출, 백출, 도인, 홍화를 추가한다. 어열이 문제라면 사물탕에 창출, 백출, 진피, 복령, 강활, 소목, 홍화를 추가한다. 습담이 문제인지 어열이 문제인지 따지지 않고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처방으로는 사물탕과 이진탕을 합하고 여기에 도인, 홍화, 백계자, 중력, 생강즙을 추가한다. 물론 이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기가 부족하거나 기의 흐름이 좋지 못한 것 또한 해결해야 한다. 그래서 실제로 쥐나거나 저리는 증상보다도 감각이 떨어지는 증상을 치료하는 일이 더 오래 걸리고 어려운 편이다. 감각이 떨어질 만큼 혈액순환이 확연히 저하된 상태이고 기도 부족한 데다가 습담이나 어열 문제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 환자들을 관찰해 보면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에서 처음부터 감각 저하가 나타나는 경우는 드물다. 일반적으로 쥐나는 증상이 먼저 나타나고 이후 저리는 증상이 진행된 뒤 시간이 지나며 감각 저하로 악화되는 경과를 보인다. 시리는 증상의 치료. 몸이 냉한 체질은 시리는 증상이 추가로 나타날 수 있다. 반대로 몸에 진액이 부족하여 비정상적으로 열이 발생하면 화끈거리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시리거나 화끈거리는 증상은 상반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동시에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상황이 복잡해지거나 몸 상태가 악화되면 시리고 화끈거리는 증상이 동시에 나타나기도 한다. 시릴 때는 육개, 계피, 오수유, 생강과 같이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한약재를 사용한다. 반면 진액 부족으로 화끈거리는 증상이 있을 때는 숙지황, 산약, 산수유 등을 사용하여 증상을 완화한다. 수천 년 동안 한의학은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을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접근해왔다. 비록 동의보감에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이라는 병명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실제 환자들이 호소하는 증상들은 기록되어 있다. 우리는 환자들의 증상과 유사한 동의보감의 구조를 찾아 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임상에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당뇨병과 관련된 다양한 증상에 대한 치료 노하우를 꾸준히 축적하고 있다. 절단 수술을 앞둔 당뇨인의 발 괴사를 치료. 이 환자는 아이디어가 많고 재능이 많은 분이셨다. 그런데 운동을 싫어하고 움직이는 것도 싫어했으며 콜라를 무척 좋아했다. 그래서 식사를 하면서 콜라를 2캔씩 마셔왔다. 그래서인지 젊은 나이에 당뇨를 진단받았고 당뇨약을 권유받았다. 하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생활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매일 외식과 늦은 술자리들이 많았다고 한다. 그러다 어느 날 발에 쥐가 잘 나고 점차 발이 저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점점 시간이 흘러 발에 감각이 없어졌다. 어딘가에 부딪혀도 아프다는 감각이 잘 느껴지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발이 부어오르기 시작하더니 발에서 진물이 흐르기 시작했고 발의 상처가 점점 커지고 상처가 깊어지기 시작했다. 전형적인 당뇨병성 발궤양이 발생한 것이다. 병원에서는 다음 진료 때까지 상처가 아물지 않으면 발가락을 잘라야 하는데 현 상태로 보아 절단 수술을 할 확률은 90%라는 절망스러운 이야기를 전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의학 치료를 시작하게 되었다. 사실 나는 당뇨인의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 즉 당뇨 발저림을 치료한 경험은 많았지만 발궤양까지 발전한 경우는 치료해 본 적이 많지 않았다. 그래도 적극적으로 치료해 보기로 마음먹었다.
우선 콜라와 외식을 금지했고 한식 위주의 식사만 하도록 권했다. 또한 여러 고심 끝에 항염증에 효과가 있는 금은화와 조직의 재생을 돕는 환기 등으로 이루어진 한약을 처방했다. 아직 젊은 나이이기 때문에 염증을 줄이고 조직 재생이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하면 궤양이 빠르게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한 달간 치료했는데 그 효과는 놀라웠다. 한 달 만에 검게 괴사된 부분들이 탈락하고 상처는 아물면서 새살이 돋아난 것이다. 그리고 한약 치료 3개월이 채 안 된 시점에 주치의로부터 완치됐으니 절단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정을 받았다. 여러 번 당뇨병성 발궤양을 치료해 보았지만 실패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 이유는 환자분들이 고령이다 보니 재생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이 환자는 아직 젊어서 몸의 회복력과 재생력이 좋아 효과가 빨랐다. 물론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당뇨를 치료해서 현재 떨어져 있는 발 감각도 살려야 하고 혈당도 떨어뜨려야 한다. 향후 다시 이런 상황이 오면 그때는 더욱 치료가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동의보감에는 병이 있을 때는 소화기 문제와 변비부터 치료해야 한다라는 구절이 있다. 처음에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도 이게 무슨 의미인가를 몰랐다. 광주에 사는 한 환자는 당뇨가 오래되었는데 그럭저럭 관리되다가 당화 혈색소가 10%를 넘었다. 그러면서 체중이 급격히 빠지기 시작하고 발저림부터 여러 합병증이 나타났다. 그런데 제일 큰 문제는 변이 잘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변이 잘 나오지 않으면서 복통이 시작되어 응급실에 여러 차례 실려갔다. 변비약을 처방받아 복용하였지만 처음에는 좀 듣는 것 같더니 점점 변비약도 듣지 않았다. 실제 당뇨인이 변비를 겪는 경우가 많다. 당뇨로 인해 몸이 점점 지치면서 대변 기능이 원활하지 않게 된다. 갑자기 생긴 변비를 실증 변비라고 하는데 오랫동안 당뇨와 함께 찾아오는 당뇨인의 변비는 허증 변비로 분류된다. 그래서 당뇨로 지친 내부장기의 기능을 회복해야 변비도 함께 개선될 수 있다. 한의학에서는 허증성 변비를 해결하는데 당귀와 도인과 같은 약재를 많이 사용한다. 환자는 혈당도 혈당이지만 변비 때문에 너무 힘들어했다. 그래서 변비 해결을 위해 당귀, 도인과 같은 약재들을 추가하여 한약을 처방했다. 오래된 변비라 치료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며 약을 처방했는데 한 달 정도 후 환자의 변비가 많이 개선되었다. 완벽하게 낫지는 않았지만 변도 어느 정도 보고 복통으로 응급실에 실려가지도 않았다. 그리고 혈당을 매일 재는데 수치가 많이 떨어졌다고 했다. 그렇게 1년 정도 당뇨 치료와 동시에 변비까지 치료했다. 그러자 2023년 8월 13%였던 당화혈색소가 2024년 10월 6%까지 떨어졌다. 당뇨약도 모두 끊었고 현재는 공복 혈당이 100mg/dl를 넘을 때만 한 알씩 복용한다. 이 환자뿐만 아니라 많은 당뇨인이 변비가 좋아지면서 당뇨 호전 정도가 매우 빨랐다. 그 이유는 변비가 호전됨에 따라 장내 미생물의 상태가 좋아졌기 때문이다. 변비를 개선하면 혈당 조절과 관련된 장내 미생물 상태가 개선되는데 특히 유익균인 비피도박테리움이나 락토바실러스와 같은 균들이 증가함에 따라 장내 환경을 개선하고 염증을 줄이며 혈당을 조절하는 데 기여한다. 반면 변비나 장내 환경 악화로 인해 유해균이 증가하면 장벽이 손상되고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져 혈당 조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장내 미생물이 생산하는 단쇄 지방산은 장벽을 강화하고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데 변비를 개선하면 이러한 단쇄 지방산을 생성하는 유익균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한 연구에서는
변비 개선으로 인해 장내 유해균의 활동이 줄어들고 이에 따라 염증 수치가 낮아지며 혈당 조절이 원활해진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러니 변비를 해결하는 것은 하나의 증상을 없애는 것을 넘어 장내 유익균과 유해균의 균형을 맞추어 혈당 조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일이다. 변비가 있는 당뇨인은 혈당 조절을 위해서 변비를 개선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변비 개선을 위한 노하우. 당뇨로 인한 변비는 혈당 조절이 불량하여 자율신경계에 이상이 생긴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변비는 향후 혈당 조절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음을 암시하는 신호이기도 하다. 그러니 당뇨인은 혈당 조절과 더불어 변비를 예방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변비를 예방하고 개선하려면 생활 습관과 식습관이 매우 중요하다. 다음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법들이다. 1. 섬유소 섭취와 충분한 수분 섭취. 섬유소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면 변비 완화에 도움이 된다. 섬유소는 곡물, 채소, 해조류 등에 많이 함유되어 있으며 당뇨인에게 권장되는 잡곡밥은 변비 개선에도 유익하다. 다만 섬유소 섭취 시 충분한 수분을 함께 섭취하지 않으면 오히려 변비가 심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특히 최근 주목받는 차전자피는 변비 개선에 탁월한 효과를 보인다. 차전자피는 장내에서 부풀어 올라 찌꺼기를 흡착해 대변으로 배출되도록 돕는다. 차전자피를 함유한 제품을 선택하거나 차전자피를 직접 섭취하며 충분한 물을 함께 마시는 것이 좋다. 2. 맨발 걷기의 실천. 맨발 걷기를 꾸준히 실천한 후 변비가 완화되었다는 당뇨인이 많다. 발에는 우리 몸의 여러 장기와 연결된 지압점이 밀집해 있으며 맨발로 걷는 것은 대장 기능을 포함한 신체 여러 기능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 발에 상처가 생길까 걱정된다면 맨발 걷기와 유사한 효과를 내는 맨발 신발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다. 변비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당뇨 관리의 중요한 신호일 수 있다. 혈당 조절과 함께 꾸준한 생활습관 관리를 통해 변비를 예방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섬유소와 수분 섭취, 그리고 맨발 걷기와 같은 건강한 습관은 당뇨로 인한 합병증 예방과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많은 당뇨인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 합병증이다. 문제는 혈당 관리만으로는 당뇨병성 합병증을 예방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바로 모세혈관 개선에 집중해 보는 것이다. 3대 당뇨병성 합병증과 모세혈관의 역할. 모세혈관은 3대 당뇨병성 합병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혈관 관리에 있어서 동맥과 정맥도 중요하지만 모세혈관은 전체 혈관의 99%를 차지하고 있어서 건강한 혈관을 유지하려면 무엇보다도 모세혈관의 건강이 필수이다. 모세혈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숫자만 봐도 알 수 있는데 우리 몸에 있는 모세혈관의 전체 길이를 모두 합치면 무려 10만 킬로미터에 이르고 이는 지구를 2바퀴 반이나 돌 수 있는 길이다. 이처럼 놀라운 모세혈관의 중요성은 그 양과 역할만으로도 충분히 설명된다. 나이가 들수록 특히 45세 이후부터 모세혈관은 점차 줄어들기 시작한다. 주피세포로 둘러싸인 모세혈관은 45세를 기점으로 급격히 감소하는데 주피세포가 완전히 벗겨진 모세혈관은 유령혈관이라 불리며 사라지기 시작한다. 이와 함께 나쁜 생활 습관은 모세혈관의 노화를 가속화한다. 모세혈관이 노화되면 그 개수가 줄어들고 산소와 영양소 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몸속의 노폐물과 수분이 정체되며 이는 다양한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당뇨병성 합병증은 모세혈관의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혈당이 목표 범위 내로 잘 조절되더라도
합병증이 생기거나 당뇨가 발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합병증이 발생하는 경우는 대부분 모세혈관의 문제와 관련이 깊다. 반면 60세가 넘어도 건강한 사람들을 검사해보면 한결같이 모세혈관의 수가 안정적이며 신체 곳곳에 골고루 퍼져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므로 당뇨병성 합병증을 예방하고 더 나아가 무병장수를 목표로 한다면 모세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필수이다. 3대 당뇨병성 합병증이 왜 모세혈관 건강과 관련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우리는 피곤하면 눈이 충혈된다. 미세한 빨간 핏줄 같은 것도 보이는데 그게 바로 모세혈관이다. 모세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망막병증이 발생하기가 쉽다.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은 왜 모세혈관과 관련이 있을까? 말초신경병증이라는 단어를 풀어보면 말초에 있는, 즉 손과 발에 있는 신경에 이상이 생긴 질환이다. 모든 신경에는 혈관이 따라가는데 손과 발에 있는 신경에는 굵은 혈관이 아니라 모세혈관이 따라간다. 이러한 모세혈관의 흐름이 좋지 않거나 혈액이 끈적끈적해지면 혈관에서 신경으로 산소나 영양 공급을 충분히 해줘야 하는데 산소와 영양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 신경 기능에 이상이 오면서 저리고 찌릿하고 아프고 화끈거리는 등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의 대표 증상들이 생긴다. 그렇다면 당뇨병성 신증은 모세혈관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눈과 발에 나타나는 합병증은 얼핏 생각해도 이해가 가는데 신장은 잘 모를 것이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신장이 생긴 모습을 알아야 한다. 신장은 사구체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러한 사구체는 신동맥에서 나온 가느다란 모세혈관 덩어리로 이루어졌다. 한마디로 신장은 모세혈관 덩어리라고 생각하면 된다. 결론적으로 당뇨병성 신증 또한 모세혈관과 깊은 관련이 있다. 소변을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모세혈관이다. 그런데 이러한 모세혈관에 문제가 생기니 소변으로 적혈구나 단백질이 빠져나가 혈뇨나 단백뇨가 발생하게 되고 더 심해지면 만성 신부전으로 진행된다. 당뇨인은 모세혈관 상태가 더욱 안 좋은 편. 진료하다 보면 많은 당뇨인이 모세혈관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모세혈관을 무작위로 검사했을 때 정상적인 모세혈관을 가진 사람은 약 10%에 불과하고 90%가 넘는 사람들이 모세혈관에 변형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당뇨인은 모세혈관 건강에 문제가 더 많은 편이다. 모세혈관 검사는 혈관 조형 진단 장비를 통해 체열 없이 간단하게 검사할 수 있다. 정상적인 모세혈관은 길고 가늘며 혈액이 잘 흐르는 모습이다. 하지만 건강하지 않거나 노화가 진행된 혈관은 길이가 짧아지고 변형된 모습으로 나타난다. 당뇨인의 모세혈관을 보면 정상적인 혈관보다는 길이가 짧고 구불구불한 형태가 많이 보인다. 또 다른 당뇨인은 혈관이 거의 보이지 않거나 흐릿하고 뭉개진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도 많았다. 모세혈관의 건강 상태는 나이와는 무관하게 지금까지 어떻게 건강 관리를 해왔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앞에 모세혈관이 손상되면 나타나는 증상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모세혈관 건강 상태를 꼭 확인하길 바란다. 모세혈관이 손상되면 나타나는 증상들. 1.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 당뇨병성 망막병증. 2. 당뇨병성 신장병증. 3. 손, 발의 저림이나 통증. 4. 발가락 등 부위색 변화. 5. 발에 따끔거리거나 화끈거리는 증상. 6. 손, 발이 차고 시림. 7. 몸이 잘 붓는 현상. 8. 눈에 침침함, 뻑뻑함, 시야 흐림. 9. 시야에 먼지나 벌레 같은 것이 떠다님. 10. 야간 시력 저하. 11. 소변에 거품 발생. 12. 동맥류 발생.
당뇨가 오래되어 합병증이 올까봐 걱정됩니다. 당뇨약만으로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을까요? 혈당 조절은 하고 있지만 뭔가 부족한 느낌이에요. 만약 이러한 고민이 있다면 모세혈관 상태를 빠르게 확인해 보길 바란다. 혈관 조형 진단 장비를 이용하면 혈관의 형태, 크기, 혈액 흐름 등을 평가하여 모세혈관의 문제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 이 검사는 체열이 필요하지 않으며 검사기기를 통해 단 5초 만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비록 아직 합병증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더라도 혈관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 혈관 질환은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거나 매우 미미하여 발견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혈관이 이미 손상되었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현재 특별한 증상이 없더라도 모세혈관 검사를 통해 당뇨병성 합병증의 위험도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당뇨병성 합병증 예방을 위한 혈관 관리법. 실제로 모세혈관 검사를 하고 나면 많은 사람이 충격을 받는다. 그러고는 원장님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모세혈관이 너무 심각합니다. 건강하게 만들 방법을 알려주세요. 라고 말한다. 모세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2가지 방법은 충분한 수면과 규칙적인 걷기 운동이다. 이외에도 등산, 모관운동, 감두차, 족욕이나 반신욕 등이 있다. 충분한 수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충분한 수면이다. 잠을 잘 자는 동안 우리 몸속 혈관들은 청소와 재정비 과정을 거친다. 수면이 시작된 후 처음 4시간 동안은 혈관을 청소하고 그 후 3, 4시간 동안은 깨끗해진 피를 모세혈관 곳곳에 공급하여 인체를 정비한다. 그래서 적절한 수면 시간은 7시간에서 8시간이다. 만약 늦게 잠들거나 수면이 부족하거나 깊이 자지 못한다면 모세혈관 말단까지 충분한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규칙적인 걷기 운동. 규칙적인 걷기 운동은 일반 걷기보다 맨발 걷기를 추천한다. 맨발로 걸으면 발바닥이 지압되고 발의 하치를 이용해 걸을 수 있어 혈액을 펌핑하는 데 효과적이다. 실제로 하루 30분에서 1시간 정도 맨발로 걷기를 2주 정도만 실천해도 몸이 가벼워지고 숙면을 취하며 불편했던 증상들이 하나둘 사라진다고 한다. 이는 맨발 걷기를 통해 혈액순환이 활발해지고 우리 몸의 99%를 차지하는 모세혈관이 건강해지기 때문이다. 맨발 걷기를 주 3회 이상 실천해보자. 맨발 걷기가 어렵다면 맨발 신발을 신고 걸어도 좋다. 맨발 신발은 맨발 걷기만큼의 효과는 아니지만 땅과의 접지가 가능하고 발바닥 지압도 되어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다. 이외에 등산도 좋다. 등산은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이 결합된 형태로 혈관 건강에 매우 좋다. 유산소 운동은 심장과 폐 기능을 향상시키고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성인병 예방에도 효과적이다. 등산을 하면 심박수가 증가하고 혈액순환이 촉진되어 심장 능력이 강화되고 혈액이 몸 전체에 효율적으로 공급된다. 또한 등산은 하체 근력 강화에 매우 효과적이다. 다리, 엉덩이, 코어 등 하체의 큰 근육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근육량이 증가하고 이는 혈당 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등산은 도심에 사는 현대인들이 자연 속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자연 친화적인 운동이다. 자연 속에서의 운동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분비를 감소시키고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 분비를 증가시킨다. 코르티솔은 혈당을 상승시키는 역할을 하니 등산은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된다. 모관 운동.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모관 운동도 좋다. 모관 운동은 팔다리의 모세혈관을 진동시키는 효과가 있어 혈액순환을 도와준다. 특히 신체 하부에 정체된 혈액을 순환시켜 혈관 건강에 유익한 운동이다.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바닥에 등을 대고
바르게 누운 상태에서 팔과 다리를 위로 들어 올리고 힘을 뺀 상태로 가볍게 흔들어 준다. 이 동작을 1분 동안 한 후 잠시 쉬고 다시 반복하기를 5회 정도 실시한다. 개인의 몸 상태에 맞춰 점차 시간을 늘려 하루 10분 이상 꾸준히 해주면 혈액순환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된다. 감두차 및 혈액순환에 좋은 약재들. 조선시대의 왕들이 독을 해독하기 위해 마셨던 감두차는 해독 효과가 뛰어나며 감초와 서리태를 물에 끓여 간단하게 만들 수 있다. 하루 최소 2번 마시는 것이 좋다. 감두차는 감초와 서리태를 40g씩 넣고 물 2리터를 넣은 다음 30분 정도 끓여 마신다. 감두차 외에도 혈액순환에 좋은 약재들이 있는데 가장 잘 알려진 약재는 계피이다. 계피는 속을 따뜻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한다. 중추신경계의 흥분을 진정시키며 혈관을 확장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준다. 계피를 차로 끓여 마시는 것이 좋으며 이때 생강을 함께 넣으면 더욱 효과적이다. 생강의 매운맛을 내는 진저롤 성분은 동맥을 확장하고 혈류를 강화하며 체온을 높여 혈액순환을 돕는다. 2번째로 한의학에서 혈액순환 저하나 혈관 질환에 자주 사용하는 약재인 당귀도 추천한다. 당귀에는 항산화 작용을 하는 데커신과 데커시놀 성분이 있어 피를 맑게 하고 부족한 혈액을 보충하며 혈액의 균형을 맞춰준다. 당귀로 차를 끓일 때는 물 1리터에 당귀 12g을 넣고 끓이면 된다. 족욕과 반신욕. 족욕이나 반신욕은 하체를 따뜻하게 해줌으로써 신체의 에너지 순환을 촉진하고 수승 화강 상태를 유지하여 혈액순환을 개선할 수 있다. 수승 화강이란 전통 동양의학에서 건강한 신체 상태를 뜻하는 개념으로 찬 기운은 위로 올라가고 뜨거운 기운은 아래로 내려간다라는 자연스러운 에너지 순환을 뜻한다. 이 균형이 깨지면 신체의 각종 불균형과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며 하체를 따뜻하게 하고 상체에 과도한 열을 내려주는 족욕이나 반신욕은 수승화강의 조화를 돕는 중요한 방법으로 혈관 건강을 유지하고 신체 균형을 맞추는 데 효과적이다. 이와 같은 생활 습관을 통해 건강한 모세혈관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 몸 전체의 건강과 직결된다. 올바른 생활 습관과 규칙적인 관리로 모세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해 당뇨병성 합병증을 예방하고 무병장수의 삶으로 나아가자.